패턴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으로 이를 키우려고 하고 이란은 일이 커지지 않는 수준의 반격만을 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급하고 이란은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여온 것이죠. 이란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시간이 이란의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레디가 약점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세 부류로 보통 나누어지게 되죠. 유대교를 믿지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세속주의 집단과 유대교 생활 양식을 어느 정도 따르는 정통파, 철저하게 유대교 생활 양식을 따르는 극정통파로 나누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유대교 생활 방식을 따르는 유대교 원리주의자가 바로 하레디입니다. 하레디들은 집단으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원의 수도제 같은 생활들을 하다 보니 사회와 교류가 별로 없죠. 하레디 마을에는 TV, 인터넷, 라디오 등 전자매체 사용이 금지되고 코시어폰이라고 하는 통화만 되는 그런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기는 한데 인터넷 기능이 없고 중요한 소식은 동네 벽보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돈을 벌지 않고 정부 보조금으로 생계를 보조받으며 하루 18시간 동안 기도만 하는 성직자 집단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를 위해 18시간. 그렇죠. 명상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요가 수련하는 분들도.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군대도 가지 않습니다. 군대도 안 가는군요. 이스라엘 초대 총리인 벤구리온은 1949년 하레디에게 병역 면제 특권을 부여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모으려는 시오니즘 운동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귀환은 야훼의 귀환이므로 인위적으로 귀환을 추진하면 더 큰 재앙을 불러온다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유대교의 지원이 절실했던 시오니스트 민족주의자들은 획기적인 종교인 우대 정책을 제시하며 이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레디는 세금과 병역을 면제받고 생활비도 정부가 대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병역 면제 대상인 하레디가 400명 정도라 이들에게 병역 면제를 해줘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이들이 어마어마한 출산율을 보이며 사태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레디의 출산율은 평균 7.5명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저희 한국은 평균 0.7이죠. 경전 토리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구절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레디들은 13세 때부터 성인으로 인정하니 10대에 결혼을 하고 피임을 하지 않습니다. 10대 때부터 7.5명씩 자녀들을 쑥쑥 낳으니 400명에서 시작한 하레디 집단이 122만 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하레디들이 이스라엘 인구의 12%를 차지한 것이죠. 현대 민주주의는 1인 1표가 기본입니다. 하레디 인구가 쑥쑥 늘어나다 보니 이스라엘 국회의원 120석 중 하레디 정당이 18석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레디의 인구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자 2014년 이스라엘 의회는 하레디도 군대를 가야 하는 하레디 징병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적어 여성까지 징병하는 곳인데 인구의 12%를 차지하는 하레디의 병역 면제를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레디들은 헌법 소원을 제기했지만 2017년 이스라엘 대법원도 하레디의 병역 면제는 위헌으로 결론을 내려 징집이 시작됩니다. 사실 군대에 가도 하레디들은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덧셈과 뺄셈이면 충분하다며 18살이 되어서야 곱하기와 나누기를 배우는 사람들이라 기초 지식이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2,000명의 하레디가 이스라엘 군대에 들어가서 복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입대한 지 3개월 만에 군대에서는 더 이상 못 있겠으니 감옥에 가겠다고 전원이 군 교도소로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안식일에는 근무를 할 수 없고 여군 장교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 그런 이유들로 이런 집단 행동을 한 것이죠. 이들은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일조차 하지 않으니 군대 활동은 더더욱 안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들이 이스라엘 연방정부에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2개의 주력 정당이 경쟁하는 양당제 국가가 아니라 10개가 넘는 정당의 의석을 나눠 가지는 의원 내각제 다당제 국가입니다. 2022년 11월 1일 이스라엘 총선 투표가 실시되었고 전체 의석 120석 중 32석을 얻은 네타냐후의 리쿠르드 당이 1당이 됩니다. 리쿠르드 당은 네타냐후는 독실한 시오니즘당 14석, 유대교 사스 11석, 유대주의 연합 7석을 합쳐 64석으로 과반수 60석을 넘기게 됩니다. 61석 이상이 있어야 내각이 유지되는데 64석 중 하디스 계열인 샤스가 11석, 유대주의 연합이 7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이스라엘 국민들은 혜택만 받고 의무는 일절 이행하지 않으려는 하레디를 점점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7.5명의 출산율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어서 10년만 지나면 하레디 비중이 전 국민의 3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시각적으로 이 상황을 본다면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레디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력이 떨어지는 국가인 것이죠. 이스라엘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이란과 전면전을 빨리 벌이고 이란의 핵시설은 물론 제반 인프라를 모두 초토화시켜 성장 속도를 늦추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레디 정당들은 자기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지만 연정에 참여한 4개 정당 중 끝판왕 강경파가 있습니다. 바로 독실한 시오니즘당입니다. 독실한 시오니즘당의 당수 벤 그비르는 무장경찰을 관장하는 국가안보부 장관이 됩니다. 벤 그비르는 이스라엘에 충성하지 않는 아랍계 시민은 추방해야 한다라는 등 숱한 강경 발언으로 에피소드를 만들고 있는 인물입니다. 2023년 1월 3일 벤 그비르 장관은 예루살렘의 성전산을 불시에 방문하여 세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템플 마운트라고 하네요. 예루살렘의 핵심은 올드시티라고 부르는 면적 0.9km제곱미터의 구시가지입니다. 올드시티는 5개 구역 중 4개 구역은 유대, 그리고 무슬림, 기독교, 아르메니아로 나름 정리되어 있지만 성전산이 문제입니다. 성전산 자리에는 기원전 957년 솔로몬 왕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유대인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로마가 이겨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건물을 헐어버렸고 성전은 축대 일부만 남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축대 일부가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고 성전 자리에는 기독교 교회가 들어서서 400년을 간 후 오랫동안 폐허로 방치가 되었습니다. 691년 폐허가 되어 텅 빈 예루살렘에 이슬람 우마이야 왕조가 무혈 입성을 합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로마 교회에 은색 동을 얹고 내부를 장식한 후 이슬람 모스크바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주인이 유대인, 로마, 기독교, 이슬람으로 몇 번 바뀌다 보니 성전산이 역사적으로 누구의 것인지 애매하다는 말이죠. 이슬람은 무하마드가 성전산 바위를 딛고 승천했다는 전설을 토대로 알 아크샤 사원, 좌측, 바위 사원, 우측을 세웁니다. 요르단 국왕이 개인 사제를 털어 우측에 바위 사원 돔에 순금을 씌워 오늘날의 황금 모스크를 완성합니다. 성전산은 메카, 메디나에 이어 이슬람의 3대 성지입니다. 성전산은 이슬람권의 요르단에 속해 있었는데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곳을 점령하면서 아주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을 점령했지만 이슬람의 반발을 우려해서 요르단의 이슬람 종교기관인 와크프의 성전산 관리를 맡기게 됩니다. 성전산의 관리를 맡은 와크프는 이슬람은 성전산에서 기도하고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서 기도한다는 규칙을 시행합니다. 유대교는 신이 성전산 바위 밑에 성궤를 안치한 후 제사 장소를 결정을 해서 오직 성전산에서만 율법에 맞는 제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율법상 다른 대안이 없어서 성전산에 유대교 성전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유대교 성전을 복원하려면 이슬람의 바위 사원을 부수거나 이전해야 합니다. 황금 모스크의 바위는 유대교 성궤를 안치한 바위이면서 이슬람의 무하마드가 승천한 바위라 두 종교 모두 타협 불가한 성물입니다. 이슬람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하마드가 승천한 그 자리와 바위가 중요한 것이죠. 이런 민감한 곳을 방문해서 성전산에서 유대교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스라엘 장관이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성전산에 머문 시간은 단 13분이었지만 팔레스타인을 확실하게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민간인을 학살하고 인질로 삼는 하마스의 공격이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선포한 작전명이 알 아크샤 홍수, 즉 알 아크샤 플로드였습니다. 이스라엘 장관이 더럽힌 알 아크샤를 피해 홍수로 깨끗하게 씻어내리겠다는 의미였고 알 아크샤가 아래 사진 좌측의 건물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이 발단된 곳을 벤그비르 장관은 전쟁 이후에도 계속 방문하며 이슬람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스라엘의 집권연합 정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연정에서 탈퇴하면 집권당의 가반수가 깨지게 되고 총선을 새로 해야 합니다. 현재 네타냐후의 지지율을 감안하면 총선을 새로 하면 네타냐후의 리쿠드 당은 군소 정당으로 전락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본인의 재판 문제와 강경파 정당, 하레디의 종교가 합쳐지며 이스라엘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강경해지고 있는 것이죠. 2025년 6월 12일에는 야당이 제기한 이스라엘 의회 해산안 투표가 있었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53표, 반대 61표로 부결되면서 현재의 연정이 유지되는 것이 결정됩니다. 하레디 정당들은 하레디의 군대 징집에 반발해서 연정 이탈을 압박했고 네타냐후가 징집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연정이 유지됩니다.
한번 표결이 이루어지면 6개월간은 재표결할 수 없어서 네타냐후 내각은 최소 6개월의 시간을 벌게 된 것이죠. 표결이 자정에 이루어졌는데 표결에서 승리한 3시간 뒤에 이란 공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은 200여 대의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100여 개의 목표물에 330개 이상의 무기를 투하하는 공격을 이란에 가합니다. 군사기지뿐만 아니라 이란의 군부 고위 장성들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를 공격해서 많은 민간인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란 참모총장과 혁명수비대 사령관 등 군부 1, 2위를 포함한 고위 지휘관 다수를 제거했다고 이스라엘은 밝히고 있습니다. 군부 이외에도 핵 관련 시설에 근무하는 과학자들도 제거 대상에 포함되었고 최소 10명의 과학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이 모두 이란의 핵무기 개발 및 이스라엘 군사 전력의 핵심 설계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더 이상 참기 힘들 정도로 자극을 한 것이죠. 이란이 이번에도 참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격이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닐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필요한 만큼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죠. 이란의 가장 강력한 대응 무기는 핵무기 제조입니다. 이란에는 1만 4천 대의 원심 분리기가 있고 이 중 1만 1,000대 정도는 발전용 연료로 쓰는 순도 5%의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나머지 원심 분리기로 순도 2% 이상의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라늄이 순도 2% 이상 농축되면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축까지 2-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란은 핵무기 외형을 완성해 놓은 상태이고 핵물질만 넣으면 발사가 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이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며 인내하는 방법은 미사일과 드론을 적당히 날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일정 기간 봉쇄하는 것이죠.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는 선에서만 보복하고 더 이상 확전을 하지 않겠다는 현재 전략을 유지할지가 관전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의 문제는 뇌팩을 킨 상대방과 대결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이란 고위 인물들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 이란 고위층들은 이것이 두려워서 시도해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한 줄 코멘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현재는 이스라엘이 우세하지만 전쟁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승자가 될지는 시간이 좀 지나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확률상으로는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 높아 보이지만 유가가 생각만큼 반응을 빠르게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엄청 긴 글, 이런 정보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주 읽다 보니 세계 정세가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롭게 또 주식 그리고 이런 이야기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